헬리콥터 한 대, 폭탄 한 개,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현금. 이것은 역사상 가장 스펙터클한 강도 사건 중 하나인 베스트베르가 강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며 지금부터 그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스웨덴 현금 보관소의 운명적인 밤. 제니는 스웨덴의 한 현금 보관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폐를 세고 있는데 엄청난 양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것들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와 동료들이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이 헤드셋을 끼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갑자기 새로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저건 헬리콥터 소리 아닌가요? 이것이 역사상 가장 스펙터클한 은행 강도 사건 중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도들은 스웨덴 전역의 여러 장소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공격할 것입니다. 경찰은 압도당하고 당국은 굴욕을 겪으며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도난당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마치 헐리우드 최고 감독처럼 전문적으로 강도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수많은 법정 기록은 베스트베리아 강도 사건의 실제 전말과 그 배우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2. 밀팅회에서의 교란 작전과 옥상 침투. 9월 23일 이른 새벽. 바다 풍경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한 작은 마을 밀팅회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별장들 옆에는 이 2대의 헬리콥터를 보관하는 경납고가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들은 스톡홀름 경찰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덤불 사이로 몰래 다가가 헬리콥터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팔 아래에 각각 플라스틱 상자 하나씩을 들고 있습니다. 남자는 첫 번째 상자를 경납고 앞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뒤쪽으로 이동하여 두 번째 상자를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경납고 입구로 돌아와 도끼를 꺼냅니다. 그는 비밀번호 입력 패드를 여러 번 내리쳐 부수어 버립니다. 마침내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자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자신의 장비들을 버립니다. 그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현금 보관소로 돌아가 보면 아래에서는 제니와 그녀의 동료들이 현금을 세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벨 투봄죽 헬리콥터 한 대가 건물을 향해 곧장 날아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정확도로 헬리콥터는 지붕 위에 착륙합니다. 유리 피라미드와 지붕 가장자리 사이, 완벽한 위치에 말이죠. 3명의 남자가 뛰어내립니다. 한 명은 기관단총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피라미드를 향해 똑바로 달려가 거대한 해머를 휘둘러 유리를 내리칩니다. 내리치고 또 내리칩니다. 그 사이 그의 공범은 침착하게 자신의 장비들을 내립니다. 폭약, 등반용 밧줄, 그리고 우편 가방들입니다. 헬리콥터의 착륙 장치에는 2개의 사다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강도들은 사다리 하나를 떼어내 기체 옆에 내려놓습니다. 해머를 몇 번 더 휘두르자 유리가 산산조각 납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고 강도들은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3. 내부의 혼란과 경찰의 대응. 제니의 상사가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는 강도들이 현금 개수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급히 돌아와 소리칩니다. 모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런 다음 그는 알람을 울리고 건물 보안팀에 전화를 겁니다. 제니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현금은 강화 강철로 만들어진 이 케이지 안에 단단히 잠가두어야 하며 자물쇠로 보호해야 합니다. 경찰서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베스트베르가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고란 팔름 경위는 근무 교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대할 동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알람이 울립니다. 즉시 팔름 경위는 자신의 차로 달려갑니다. 동료 한 명도 그의 뒤를 이어 차에 올라탑니다. 그들은 G4S 현금 보관소에서 알람이 울렸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 그리고 지붕 위에 무장 괴한들입니다. 팔렴은 현장을 향해 속력을 냅니다. 그는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현금 보관소에 바짝 다가섭니다. 그때 팔름은 도로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경찰관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체인이었습니다. 도로 전체를 가로질러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날카로운 못들이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4. 화력의 진실과 비살상 전술. 이 강도 사건에서 종종 간과되는 놀라운 세부사항 중 하나는 그들이 실제로 갖춘 무기고입니다. 초기 보고서에서는 종종 기관단총이라고 불렀지만 실제 이미지 분석 결과 AK 스타일의 돌격소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막강한 화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단은 전체 작전에서 극도로 명확한 암묵적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폭탄과 못이 박힌 체인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경찰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싶었을 뿐 그 누구도 해치고 싶어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단 한 명의 인질이나 보안 요원도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이는 범죄학계가 이 조직의 전문성 수준을 다시 평가하게 만든 심리적 특징입니다. 5. 최후의 방어선 붕괴, 금고 내부의 숨막히는 긴장감. 이제 강도들은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사다리를 세워 6층으로 올라갑니다. 돈이 주로 보관되는 메인 금고는 2층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개수실은 바로 이 위층에 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려면 이 유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해머로 내리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폭약을 사용합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로 만든 폭탄을 유리에 붙이고 전선을 연결한 다음 기폭시킵니다. 그들은 사무실로 들이닥쳐 이 평범한 문을 부수어버립니다. 이제 강도들과 보관소 직원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강철문뿐입니다. 현금 개수실 안에서는 직원들이 여전히 미친 듯이 돈을 숨기고 있습니다. 폭발음이 들리자 그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팀장은 수많은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폭발음이 울립니다. 강도들이 문을 통과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폭발로 인해 문 손잡이 주변의 금속이 변형되었지만 문은 여전히 온전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폭발 이후 방 안으로 연기가 밀려 들어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팀장은 모두에게 2층에 있는 메인 금고로 대피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몇 층 내려가 메인 금고 바로 밖에 있는 에어록으로 들어갑니다. 그 에어록은 1인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명의 사람이 그 안에 밀어닥쳐야 했고 그 중에는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밀폐된 이 공간에서는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팀장은 건물 보안팀이나 그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금고로 들어가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갇히고 말았습니다. 금고실 안에 있는 동료들 역시 패닉 상태입니다. 건물 보안팀은 그들에게 에어록 문을 굳게 닫아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강도들을 관찰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강도들이 에어록 안에 직원들 틈에 숨어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너무 비좁아서 단 한 사람도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공기는 숨막힐 듯 탁하고 열기는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니의 동료는 힘겹게 딸의 사진을 꺼내듭니다. 만약 강도들이 에어록을 폭파하여 금고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이 강도들은 현금 개수실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전기톱으로 케이지의 자물쇠를 잘라냅니다. 자물쇠들은 단 몇 초 만에 파괴됩니다. 짐을 꾸리는 동안 그들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해 보였는데 마치 단시간 내에 자신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6.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경찰과 공중을 통한 도주, 무력감의 절정. 팔름의 차가 밟은 못 박힌 체인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현금 보관소 주변의 모든 진입로는 약 10m 길이의 금속 체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이 체인들 중 하나라도 지나가게 되면 타이어가 즉시 찢겨나갈 것입니다. 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 15분 이상이 지났습니다. 헬리콥터는 여전히 상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도들이 아직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군대에 항공 지원을 요청했지만 군은 어떤 항공기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경찰 헬리콥터 출동 명령이 내려집니다. 정확히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팔름 경위는 마침내 현금 보관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건물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팔름과 동료들이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해도 되는지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단호한 아니오였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국가 특수부대를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팔름은 몹시 좌절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곳에 서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 헬리콥터 한 대가 오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전 5시 30분, 밀팅의 경찰관들은 경고를 받습니다. 헬리콥터가 연루된 강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항공 지원을 요청받고 2명의 경찰관이 경락고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의 헬리콥터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반환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10분 안에 준비를 마치고 알람이 울린 지 15분 만에 베스트베르가 상공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저것은 폭탄인가?
그들이 헬리콥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령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폭약 바로 옆에 연료가 가득 찬 헬리콥터를 띄우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두 경찰관에게는 단 한 가지 선택뿐이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을 부르고 안전한 거리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얀색 벨 206 헬리콥터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현금 보관소 상공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침입자들이 안뜰에 다시 나타나 지붕을 향해 이동하는 것을 보안팀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7개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끌어올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마치 돈을 더 가지러 돌아가고 싶은 듯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에 가방을 든 채 헬리콥터에 올라탔습니다. 현금 보관소를 공격한 지 불과 30분 만에 그들은 아침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분, 베스트베르가의 충격과 경찰의 무력감, 강도 사건의 결과 요약. 2009년 9월 23일 스웨덴에서 발생한 이 스펙터클한 강도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베스트베르가라는 작은 마을에 이목을 집중시켰을 때 당국은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도난당한 돈은 얼마나 될까요? 강도는 몇 명이나 가담했을까요? 그리고 왜 경찰은 그들을 막지 못했을까요? 스웨덴의 한 일간지에 따르면 경찰은 알람이 울린 지 30분이 지나서야 보관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경찰서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식 발표는 매우 모호했습니다. 보관소를 소유한 보안회사 역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G4S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나 펜타곤 같은 시설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월말이 되기 직전 이런 보관소들은 현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스웨덴 전역의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월급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범행을 저지르기에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명확한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이것은 스웨덴에서 벨 206 헬리콥터를 이용한 최초의 강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작은 경량 헬리콥터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모델 중 하나죠. 조종사를 포함해 5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물건을 싣도록 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한 범죄학자는 강도들이 보관소에서 최대 10억 크로나를 훔쳤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당시 환율로 약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헬리콥터 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현금을 실었다면 헬기가 추락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해낸 걸까요? 8. 놓쳐버린 경고와 보안 시스템의 허점.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스웨덴 경찰은 세르비아 정보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국제절도단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르비아 경찰은 구체적인 세부 정보까지 공유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동원될 것이며 3명의 강도가 실행에 옮기고 약 20명으로 구성된 팀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헬리콥터는 고층 건물 옥상에 착륙할 것입니다. 강도단은 폭발물을 터뜨려 내부로 침투한 뒤 5분도 채 되지 않아 약 1,3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챙겨 달아날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늦어도 9월 16일에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은 취소될 것이었습니다. 스웨덴 경찰은 보안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은 2명의 용의자에 대한 전화 도청을 승인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헬리콥터는 밀팅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되었습니다. 계획된 침입에 대비하여 경찰은 가장 유력한 타깃을 특정했습니다. 바로 스톡홀름 서부 브롬마에 위치한 파낙시아 현금 보관소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능성 높은 타깃은 베스트베르가에 있는 G4S 보관소였습니다. 4주 동안 당국은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9월 16일 전후의 야간에 특수부대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브롬마에서도 베스트베르가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경찰은 특별작전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헬리콥터는 다시 밀팅해로 돌아갔습니다. 강도들이 이용한 허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는 강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현금 보관소를 운영하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포함한 각계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경 한 보안회사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모든 보관소를 국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후 3년에 걸쳐 공식적인 평가가 진행되었지만 국방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이러한 시설들을 보호구역으로 분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나 건물의 설계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붕과 파사드의 평면도, 계단과 창문 등 모든 것이 층별로 깔끔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한 뉴스통신사는 나중에 G4S 측에 베스트베르가 건물의 설계도를 보완 처리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G4S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도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 현장의 참상과 남겨진 흔적들. 본격적인 수사 시작. 하지만 그들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수기동대가 건물에 진입했을 때 강도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난 뒤였습니다. 마침내 보관소 내부에 에어로 문이 열렸습니다. 팀장과 제니 그리고 동료들은 무사했습니다. 밀팅에 있는 경찰 경납고에서는 폭발물 처리반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대포를 사용해 폭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폭발음도 없었고 연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가 접근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조명이 부착된 흠뻑 젖은 플라스틱 상자 2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모형에 속았던 것입니다. 한편 약 1k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는 소방관들이 길가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그 잿띠 속에서 그들은 복면의 잔해, 장갑, 도끼, 상자, 그리고 라이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전 6시경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하늘에서 물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숲 위를 비정상적으로 낮고 느리게 날아가는 작은 하얀색 헬리콥터였습니다. 조명은 단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은 숲이 우거진 공원에 착륙했습니다. 그들은 GPS 장치 하나와 케이블 타이 몇 개만 남겨둔 채 모든 것을 챙겨갔습니다. 수사관들은 약 2시간 후에 헬리콥터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그 헬리콥터가 새벽 4시 직후에 스톡홀름에서 북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비행학교에서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나라가 아침을 맞이했을 때 이 강도 사건이 모든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강도들에 대한 제보에 약 9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스웨덴 경찰은 용의자를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친, 추적과 주모자들의 체포, 쫓고 쫓기는 게임. 강도 사건이 너무나도 치밀하게 계획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배후의 주모자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스웨덴 전역을 통틀어 이런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들은 소수 그룹에 불과했습니다. 세르비아 측의 경고 덕분에 스웨덴 경찰은 적시에 이 그룹을 감시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방대한 데이터의 산, 즉 끝없이 이어지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통신 로그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감시 대상자 중 한 명은 고란 보요비치라는 남자였습니다. 몬테네그로 출신의 부모를 둔 38세의 스웨덴인이었죠. 최근까지 그는 건설 도급업자로 일했습니다. 세르비아 측의 도청 자료에 따르면 그는 최근 어린 시절 친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빌란 세보라는 인물로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 자였습니다. 바로 스톡홀름 마피아 조직이었죠. 세보는 그 후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로 이주했습니다. 2002년 보요비치는 세보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베오그라드로 갔습니다. 도청 기록에 따르면 보요비치는 이 방문 중에 큰 돈을 전달했습니다. 스웨덴 경찰은 보요비치가 세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8월 말 두 사람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거 알아? 내가 여기 있는 학교에 전화해서 그거 배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봤어. 15천 유로래. 보요비치는 헬리콥터 조종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세보는 그 아이디어를 묵살했습니다. 조종사를 훈련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요비치는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9월 2일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 3주 전이었습니다. 보요비치는 차를 몰고 스톡홀름의 작은 섬인 솝스홀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 강변에는 박물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요비치는 이 두 남자를 만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가 두 사람 사이에 앉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여자가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실제 임무는 고란 보요비치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계속 지켜볼 수는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약 5분 동안 대화를 나눴고 보요비치가 가장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한 남자는 보요비치와 함께 그의 차까지 걸어갔고 다른 한 남자는 푸조 차량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강도 사건 발생 5일 후인 9월 28일, 경찰과 스웨덴 법원은 6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은 고란 보요비치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여 약 118,500크로나, 당시 환율로 약 15,000달러가 들어있는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강도단을 규합한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카나리아 제도로 도주하기 직전 아를란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은 그에게 스웨덴어로 도망이라는 뜻의 플리크트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알렉산데르 에릭손이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상류층에서 활동하던 TV 프로듀서였습니다. 심지어 총리와 인맥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경찰은 강도 사건을 기획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7명의 남성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가짜 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남겨진 장갑과 라이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1월에 수사관들은 기관단총을 들고 있던 남자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파 카둠이었고 이번이 그의 두 번째 무장강도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와 일당은 스웨덴 국립박물관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작품들을 훔쳤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2년의 징역형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시 한번 체포된 것입니다. 10일, 맥도날드에서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범죄자들의 코미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막판에 이해할 수 없는 충동적인 결정으로 인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기의 강도 사건에 갓 가담했던 알렉산데르 에릭손은 도주 직후 아침 식사를 하러 갈 수 있을 만큼 자신이 교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복장을 그대로 입은 채 맥도날드 카메라에 찍힌 그는 스스로를 수사관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녹화 테이프는 사전에 조작된 교통사고라는 그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죄 세계에 던지는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훔친 직후에 태연하게 패스트푸드점에 들르지 말라는 것 말입니다. 출보, 재판과 드러난 진실, 강도단의 민낯. 2010년 7월 검찰은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10명을 체포한 것은 수사의 큰 성과로 평가받았지만 당국은 무대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0개월 이상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신문했습니다. 50명의 수사관이 이 사건의 전담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강도들이 훔쳐간 돈의 액수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4천만 크로나, 당시 환율로 약 500만 달러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헬리콥터로 달아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양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건 발생 1년도 채 되지 않아 10명의 남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중 5명은 강도 사건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조력 및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들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들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TV 프로듀서인 알렉산데르 에릭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강도 사건이 일어난 날 밤 헬리콥터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된다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도난당한 헬리콥터에서 발견된 자신의 DNA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 헬리콥터는 그가 15년 동안 회원으로 있었던 비행학교에서 도난당한 것이니까요. 박물관에 있던 위장 경찰은 보요비치와의 만남에서 정장을 입고 있던 남자가 바로 그였다고 확실하게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에릭손은 자신이 그 만남에 참석했고 보요비치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주제는 풍력 에너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요비치가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난 밤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 그는 인근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헬리콥터가 발견된 곳에서 걸어서 약 30분 거리였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에릭손이 오전 알겁시 직전에 침착하게 아침 식사를 주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톡홀름 중심부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는 어떻게 외곽에 있는 맥도날드까지 오게 된 걸까요? 검찰은 다른 피고인 유명이 그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고를 조작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인 사파 카둠은 자신의 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여러 증거물에서 그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강도 사건과의 모든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시작 18일 만에 10명의 피고인 중 7명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에릭손과 사팍 하둠은 무장 강도죄로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피고인 5명은 조력, 방조 및 범인 은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역시 징역형을 받은 고란 보요비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재판 전만 해도 그들은 대담하고 지능적인 범죄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소문처럼 그들 중 발칸반도 전쟁에 참전했던 정예 군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재판은 그들을 둘러싼 신비로움을 벗겨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합지졸, 폭력 범죄 조직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잔혹한 모방 범죄와 문화적 파급력,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 베스트베르가 사건이 북유럽 지역을 뒤흔든 유일한 전례는 아니었습니다. 1년 전인 2008년, 덴마크의 단스크베르디온테링을 표적으로 삼은 비슷한 파괴력의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갱단은 11대의 쓰레기 수거차에 불을 지르고 휠로더를 이용해 벽을 뚫은 뒤 7천만 덴마크 크로네를 훔쳤으며 그중 400만 크로네만 회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범죄 행각은 도시 전설이 되어 스웨덴 사람들 사이에서 헬리콥터 로넷이라는 이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악명은 너무나 커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영화 산업계가 그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 대규모 TV 시리즈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4. 스웨덴 현금 시대의 종말. 강도 사건 이후 스웨덴에서는 미래의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금을 취급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위험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금을 없애야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은행 노조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업 종사자 4명 중 1명이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 번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지지하는 로비그룹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스웨덴 크로나의 3분의 2가 실제로는 신고되지 않은 돈이라고 합니다. 베스트베르가 헬리콥터 강도 사건은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금은 일상생활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은 1661년에 유럽 최초로 지폐를 인쇄한 국가입니다. 그로부터 약 350년 후 스웨덴은 현금을 포기하기 시작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강도 사건 발생 건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2008년에는 100건이 넘었지만 2016년에는 그 수치가 단 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상점들이 현금 없는 결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5. 현금 없는 사회의 조용한 이면. 스웨덴이 현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물리적인 은행 강도 사건은 100건에서 거의 0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적이 부상한 것입니다. 이제 절도는 온라인에서 일어납니다. 2025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사기 범죄자들이 디지털 취약점을 통해 무려 27억 5천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에 5천만 달러 피해액과 비교해 2000%에서 4000% 증가한 수치입니다.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하이테크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도구나 기술이 거의 없으며 이는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것을 양날의 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경제 규모 대비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유통되는 현금의 양이 적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간의 현금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는 그 돈의 상당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베르가 강도 사건으로 도난당한 돈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 낡은 지폐의 아이러니한 운명. 그날 하늘로 사라진 수백만 달러의 돈은 사법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물을 숨기고 있는 자들에게는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난당한 지폐에는 바사왕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2009년 당시에 유통되던 구형 화폐 버전이었습니다. 2015년에 스웨덴은 모든 지폐를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2017년이 되자 구형 지폐들은 유통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현금이 어느 비밀금고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해도 이제 그것들은 휴지 조각이나 불쏘시개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을 누르셨다면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